이번에 파헤쳐볼 미스테리는요. 저희가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었죠. 스웨덴 역사상 최고의 미스테리였던 올로프 팔메 총리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이 풀릴 것 같지 않았던 미스테리가 무려 34년 만에 드디어 해결됐다고 합니다. 사건이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탄, 총기 다 나왔는데 범인만 못 잡았던. 맞아요. 정적입니까, 정적? 정적. 아주 좋은 추리입니다. 상대편. 지난해 6월 스웨덴 검찰은 1986년에 발생한 팔메 전 총리 암살 사건의 범인으로 수사 초반 유력한 용의자였던 스티그 앵스트렘을 지목. 앵스트렘은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용의선상에서 제외. 그런데 약 34년 뒤 그가 진범으로 지목되며 수사가 종결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서야 무슨 결정적인 증거라도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무려 34년 만에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또 다른 미스테리한 의문을 남겼는데요. 그 이유, 스웨덴 검찰은 새로운 증거 제시 없이 단순히 앵스트렘이 사격에 능한 군인 출신에 평소 팔메 총리의 정치 성향에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암살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앵스트렘은 이미 20년 전인 2000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추가 수사도 불가능한 상황. 이를 두고 각종 언론과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게 좀 찜찜한데? 혹시 정치적인 압박이나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 라며 수사를 종결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갑자기 이 죽은 사람을 그냥 진범이다. 이거는 약간 그냥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아니 34년 전에 증거 불충분하면 새로운 게 없으면 아직 불충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 이상해. 이상하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8위 공개합니다. 사라진 돈은 어디로 갔을까? 2005년 8월 브라질 동북부 포르탈레자시에 위치한 한 은행에서 금고에 보관돼 있던 1억 5,600만 헤알, 당시 한화로 자그마치 약 620억 원이나 되는 35톤 상당의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 아니 620억 원이 현금이면 네. 부피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네. 이걸 운반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 같은데. 근데 이게 그 돈이 그렇게 빠져나오는데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야, 35톤이면 덤프트럭 7대예요. 자, 그리고 얼마 뒤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던 중 금고 바닥에서 커다란 구멍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헐. 사다리를 따라 내려가 보니 기다란 터널길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80m가량 이어진 터널길 끝에는 범인들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한 주택이 있었는데요. 이 주택은 3개월 전에 누군가 임대한 것으로요. 즉 범인들은 3개월 전부터 은행 금고를 털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 매일 아주 조금씩 주택에서부터 은행 금고까지 땅을 파서 지하 터널을 만든 겁니다. 주변의 소리나 진동이나 이런 걸 최대한 못 느끼게 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그것도 문제지만 네. 주택에서 엄청난 흙이 나오잖아. 흙 나오죠. 어떻게 또 처리한 거야? 이것도? 아, 그러네. 자, 범인들은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을 천연 잔디 판매 매장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잔디 매장의 진짜 정체를 알았다고 합니다. 완전 영화 같은 스토리다. 자, 그리고 마침내 금고 앞까지 도달하는 것에 성공한 범인들. 이제 남은 것은 두께 1.1m의 금고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CCTV 같은 거 없었대? 그리고 하필 이날은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아서 이 금고의 보안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아서요. 범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사실은 우리가 길 위에서 건물 보고 찾아가는 건 쉽지만 아하. 땅을 파고 그 금고 위치까지 정확하게 가서 거기서 금고를 뚫는다는 건 이거는 내부 도면을 갖고 있는 내부자의 소행이다. 내부자의 공모 없이는 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대미문의 은행 강도 사건에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다행히 얼마 후 차량에 약 4억 원의 현금을 싣고 도주하려는 범인 2명을 체포했고요. 한 달 뒤에는 지하 터널 뚫는 것을 도왔다고 밝힌 5명의 범인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회수. 이렇게 서서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범인들은 그야말로 은행 강도계의 드림팀이었는데요. 사건의 배후에는 브라질 최대 범죄 조직이 있었고요. 이 범죄에 연루돼 체포된 용의자만 무려 54명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추측하신 대로 용의자 중에는 이 은행의 기밀 정보를 넘긴 전 경비요원도 있었습니다. 야, 그러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범인들을 일망타진하는 것과 네. 사라진 돈을 다 찾아오는 거죠. 아하. 그런데 말입니다. 약 2천만 헤알, 당시 한화로 약 80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헐. 근데 나머지 약 540억 원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브라질 경찰은 남은 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지금도 계속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7일을 공개합니다. 하늘로 증발한 남자. 2006년 4월 1일 새벽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학생이었던 브라이언 셰퍼는 친구들과 학교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웠던 셰퍼가 술집 폐점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뭐 술 취하면 먼저 가잖아요. 자, 친구들도 처음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연락이 닿지 않고 셰퍼의 행방을 알 수 없자 실종 신고를 했고요. 자, 이후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그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된 술집의 CCTV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건물에 들어선 셰퍼의 모습을 보셨죠? 자, 얼마 뒤 술집에서 나온 셰퍼가 낯선 여성 2명과 얘기를 나누다가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셰퍼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 여기서 나오는 게 없다고요? 그렇죠. 이 건물의 출입구는 단 하나. CCTV에 보이는 에스컬레이터 아래에 있는 문이 유일한 출입구인데도 말이죠. 셰퍼가 술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뭐야? 술집 안에 어디 있겠네. 나가는 통로가 거기밖에 없다면서요. 그렇죠. 어디 있겠네, 그 안에. 그 마지막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그 여성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찾아가지고 그렇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렇죠. 자, 조사 결과 해당 여성 2명은 셰퍼 실종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자, 경찰은 셰퍼가 잔혹하게 살해 유기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술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살인 흔적은 물론 그의 시체조차 발견할 순 없었습니다. 혹시 옷을 갈아입고 막 변장해서 숨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문제는 이 셰퍼에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쫓기거나 시비가 붙은 상황도 없었고요. 친구들과 즐겁게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변장해서 도망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치, 이상하네. 그리고 그가 실종되기 몇 시간 전 셰퍼는 여자친구와 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혀 대화 속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행 준비 잘하고 있지? 나 엄청 설렌다. 그럼 즐거운 여행이 될 테니 기대하라고. 여행에 기대감에 부풀어있던 그가 일부러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지? 유령인가? 자, 분명히 건물에 들어왔지만 나간 모습은 없는 남자. 사건은 그가 사라진 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6일 공개입니다. 혹시 두 기자님 일본 도쿄역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봤죠. 엄청 크잖아요, 그죠? 도쿄역이요. 하루에 열차 출도착 횟수가 약 3,000회, 하루 이용객이 약 140만 명, 지상, 지하, 신칸센 포함해서 총 30개 라인이 있어서 일본 철도의 심장부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번 특종은요.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도쿄역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가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5년 5월 31일 일본 도쿄역의 수화물 보관소 한 직원이 한 달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노란색 여행용 가방 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방 속에 든 것은 다름 아닌 시신이었습니다. 에? 해당 가방은 약 한 달 전인 4월 26일 도쿄역 마루노우치 출구 방향에 잠기지 않은 물품 보관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후 가방은 수화물 보관소로 옮겨졌고 보관 기한인 한 달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한 직원이 가방 속에 단서가 있나 싶어서 열어서 확인했던 거죠.
야, 근데 진짜 간이 크다. 그렇게 사람 많이 오가는 그곳에 그걸 들고 나타나다니. CCTV도 엄청 많을 텐데. 그러니까. 뭔 생각이지? 분명히 지켰을 것 같은데. 경찰은 해당 시신의 신원 확인과 범인 수색을 위해 CCTV 영상 분석에 돌입한다고 전해졌고요. 특히 조사를 통해 가방 속 시신은 키가 약 140cm의 마른 체형에 틀니를 착용한 70에서 90대의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만 그러나 한 달간에 이미 시신의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시신의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겠지. 그래도 아까 그 물품 보관함 위치도 그 출구 계단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 유동 인구가 140만 명이면 증언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용의자를 봤다는 유력한 목격자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음. CCTV. 아, 요즘에 CCTV가 발달돼서 진짜 사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 다 추적돼 나오더라고요. 사건 해결의 마지막 희망 CCTV를 분석해 본 결과 4월 26일 오전 8시에서 9시경 노란 가방을 보관함에 넣는 한 남성을 포착. 거봐요. 됐네. 나왔네. 됐네. 하지만 근데 CCTV 영상 속 해당 남성의 신원 파악 역시 실패하며 왜? 끝내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살인 사건이라면 시신을 찾기 힘든 인적이 드문 산이나 이제 강에 유기하는 게 굉장히 흔한 케이스인데 그런데 대체 왜 누가 저렇게 큰 역 한가운데 있는 물품 보관함에 유기한 걸까요? 이런 의문은 들어요. (2009년 2월 2일) 미국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의 사막 지역 웨스트메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던 한 여성. 그리고 그녀의 눈에 띈 무언가. 그것은 사람의 뼈, 백골이었습니다. 이 백골의 발견은 거대한 연쇄 살인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백골 발굴 작업 도중 무려 10구의 백골이 추가로 발견됐던 겁니다. 한 지역에서 그러면 저게 여기 나왔다는 거는 이제 11명의 시신이 같이 매장이 돼 있었다는 얘기네. 최소한이죠. 최소한. 와우.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 백골들의 DNA 확인 결과 이 지역에서 발견된 11구의 백골은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실종된 여성들이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 바로 매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의 신원 확보는 했지만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 이 사건은 그대로 미궁에 빠질 뻔했는데요. 그러던 중 다행히도 두 남성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이름 조세프 블레아. 1985년에 발생한 한 매춘부 여성 살인 사건 현장에서 그의 DNA가 발견돼 기소된 이력까지 있었고요. 게다가 그런 여자들은 이 사회 쓰레기일 뿐이야. 그들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었다고 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제일 네. 유력하죠. 네네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블레아가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못했고요. 이후에 그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용의자, 이름 로렌조 몬토야. 그 역시 과거 매춘 여성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었던 겁니다. 그러나 몬토야 역시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기소되지는 못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왔나 봐요, 이 사람도. 그 이유는 백골들이 발견되기 3년 전인 2006년 용의자 몬토야는 한 여성을 폭행하다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쏜 총에 맞아 이미 사망한 뒤였는데요. 따라서 몬토야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능해졌던 거죠. 결국 웨스트메사 살인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고 말았는데요. 야, 그리고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더 안타까운 이유. 웨스트메사 인근에서 실종된 또 다른 여성 6명의 행방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4위 공개합니다. 배수로에 버려진 모모. 나이지리아 델타 아브라카 지역 한 주택 뒤편 배수로 아래에서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이상히 여겨 배수로 뚜껑을 열어본 집주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배수로에? 네네. 배수로에 뭐지? 자, 충격적이게도 배수로 안에는 흉기에 찔려 사경을 헤매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정체는 얼마 전 실종된 이 집의 딸 12살 블레싱 이내였습니다. 어이구. 이내는 5일 전 부모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외출했다가 실종. 이후에 가족들이 애타게 이내를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요. 목격자도 범행의 단서도 발견되지 않으며 사건은 미궁에 빠졌었는데요. 그런데 배수로 안에서 실종됐던 딸 이내가 발견된 겁니다. 발견 당시 이내는 다행히 살아있었지만요. 이내의 허리와 등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가득했고요. 아이고. 심지어 이내를 살해하려고 작정한 듯 이내 목에는 깊은 자상까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저 상태에 살았니? 정말 살아서 살았대. 다행이긴 한데 너무 끔찍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을 조사할수록 커지는 의문점. 범인은 왜 발각될 가능성이 큰 이내의 집 배수로에 이내를 유기한 걸까요? 자, 의문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내 발견 당시 나체 상태였던 이내의 온몸은 흰 분필가루로 뒤덮여 있었던 겁니다. 에이? 그건 또 뭐예요? 흰 분필가루는. 이상하네. 사람들은 분필가루의 정체를 이 미신을 맹신하는 범인이 일종의 사이비 종교의식을 치른 게 아닐까 추측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씩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려던 그때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 이내의 충격 증언. 어떤 남자들이 절 납치해 성폭행했어요. 범인은 범인은 남자 3명. 이내는 범인 중 1명으로 이웃 남성을 지목했습니다. 야, 이웃 사람 있어? 이웃놈이 아휴. 와. 아휴. 합리적으로 보면은 피해자의 집에서 멀리 어떤 그런 그렇죠. 일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뭐 어쨌거나 범인이 나왔으니까 일단 그 놈부터 잡아서 그 3명이 누구냐 밝혀라. 네 공범이 누구냐. 그렇죠. 하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범인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 끔찍하고 기괴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도주한 범인을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3일을 공개합니다. (1970년 11월) 노르웨이 베르겐 이스다렌 계곡에서 불에 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부검 결과 그녀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그러니까 사망한 뒤 화장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태워져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했던 거죠. 아우, 아, 너무나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네요. 이렇게 잔인한 수법을 보면 뭐 원한 관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 뭐 금전적 문제 이런 걸로 다툼이 있었던 건가요? 자, 그런데 말이죠. 경찰들은 당시 일명 이스다렌의 여인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부검 결과 무려 50여 개의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사실 역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수면제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자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아 그래도 억지로 먹이고 또 그럴 수 불을 있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수사가 더 진행이 되고 좀 증거가 더 나와야 알 것 같은데요. 이미 시신은 심각하게 불에 타 신원 확인마저 어려운 상황. 경찰들의 유일한 희망은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보석과 시계, 사망자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 등의 유류품이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발견된 모든 의류의 라벨이 전부 제거된 상태. 게다가 다른 유류품들 역시 상표와 로고 등이 모두 훼손된 상태였던 겁니다. 자살은 아니네. 특이한 옷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사는지 좀 알 수 있잖아요. 그 옷이 만들어진 시기나 장소 네. 이런 건 대충 추정이 가능하니까 이 브랜드가 있고 그 택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이제 치밀하게 계획해서 살해당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자, 사건 발생 며칠 후 수사가 난항에 빠질 뻔했던 바로 그 순간 베르겐의 한 기차역 물품 보관소에서 2개의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 안경에서 사망자와 일치하는 지문이 발견되면서 어머. 가방이 이스다렌의 여인 것임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조금 수사에 탄력이 붙는 건가요? 하지만 평범한 여행자의 가방이라고 하기엔 가방 속에서 여러 종류의 가발이 발견. 마치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변장하려던 사람처럼 말이죠. 만약에 그 여인의 꽃이었다면 너무나 수상하고 이상한데요. 그렇죠. 왜 저러고 왜 저렇게 했을까? 신분을 숨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문득 제가 생각한 건 약간 스파이 아닌가 싶어요. 어. 오. 정보국에 있는 직원이니까 본인의 정체를 숨겨야 될 이유도 많은 거죠.
이후 계속된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여성이 투숙한 호텔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체크인 당시 그녀가 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스파입니까? 여권이요. 예. 그러나 거봐. 이 역시 위조된 여권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며 최소 8개의 가명으로 위조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보국인 것 같아요. 스파이네, 스파이. 이번에 마치 평행 이론처럼 노르웨이에서 25년 전 사건이 재현된 듯한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을 파헤쳐보겠습니다. 1995년 6월 노르웨이 오슬로의 한 호텔. 2805호 손님이 며칠째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자 호텔 경비원이 2805호를 찾아 문을 두드렸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방 안에서 들려온 총소리. 심상치 않은 사건이 벌어진 것을 직감한 호텔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요.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총소리면 살인 사건인가요? 근데 살인 사건이면 문을 두드릴 때 일단 총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럼 범인이 일단 안에 있거나 멀리 도망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2805호의 투숙객만이 사망한 채로 발견. 그리고 그녀의 손에 총이 들려져 있었는데요.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그녀의 사인은 타살이 아닌 자살로 추정했습니다. 자, 정황상 자살로 보이긴 하지만 자꾸 함정 의심, 그죠? 자살로 보이게 하려고 누군가가 작전을 짠 게 아닐까라는 그 의심이 자꾸 생기긴 하는데. 밀실 트릭이나 이런 거 쓸 수도 그렇죠. 있잖아.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스타르네 여인과 평행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마치 평행 이론처럼 2805호의 여인 역시 신분을 알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타르네 여인 말씀하셨는데 너무 그 케이스가 비슷한데요? 네. 근데 호텔에 체크인을 했으면 일단 뭐 서명이랄지 이런 거라도 개인정보 조금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필적. 그렇죠. 체크인 당시 사용했던 제니퍼 페어게이트라는 이름은 가명. 그리고 사후 부검과 조사를 통해 그녀가 기록한 나이와 주소, 회사 명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리고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녀가 총으로 자살했다면 손에 발사은이 남거나 피가 묻어야 하지만 당시 사건 현장은 천장까지 피가 튈 만큼 처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은 이상하리만큼 아주 깨끗했던 겁니다. 자, 이 기묘하리만큼 비슷한 두 여인의 미스터리한 사망 사건. 이 정체불명의 두 여인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는 1995년 7월 30일 저녁. 일본 도쿄 파치오지의 한 슈퍼마켓에서 40대 여성 직원 이나가키 노리코와 1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2명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좀 이상하다. 직원들은 왜 죽인 거며 한 명에게 원한이 있는데 그걸 목격하면서 증인이 될까 봐 우발적으로 2명을 더 계획이 없었던 살인을 증인을 했나? 없애려고? 네. 자, 경찰 역시 강도가 아닌 원한 살인을 의심했는데요. 당시 10대 여성 2명은 머리에 한 발씩 총상을 입고 사망했지만요. 직원 노리코는 머리에 2발이나 총상을 입었고요. 잠깐만요. 야, 근데 일본이잖아. 일본이 총이 금지된 나라 아니에요? 저 나라가 총기 살인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총구한 거죠? 자, 경찰 역시 범행 도구인 총에 주목. 조사 결과 범행 도구를 필리핀제 389경 리볼버로 추측을 했고요. 성능이 좋지 않은 총으로 피해자들을 명중시킨 것으로 보아 범인이 평소 총기 사용에 능숙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까지 좀 좁혀진다면 용의자가 좀 바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수사 도중 노리코의 자택에서 어떤 남성이 총기를 들고 찍은 사진을 발견. 평소 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리코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수상히 여겨 그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을 했는데요. 아니, 난 범인이 아니에요. 그때 친구랑 식사 중이었다고요. 야, 이렇게 되면 동기도 모르고 범인도 이제 오리무중이고 그렇죠. 완전히 미궁인데요. 자, 경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20년 넘게 무려 19만 명의 인력을 투입. 여러 인물이 용의선상에 올라 지문과 DNA 조사를 했지만요. 범인 검거에 실패. 아직도 그날 밤 슈퍼마켓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대체 왜 피해자들을 살해한 건지 의문을 풀지 못한 채 사건은 26년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0위 공개합니다. 독이 된 뭐뭐뭐의 비극. 1982년 9월 29일 약 3일 남짓한 사이에 시카고에서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모두 이제 시카고에 산다는 거죠. 연쇄살인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연쇄살인이어도 보통 그럼 피해자들끼리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FBI의 조사 결과 밝혀진 피해자들의 공통점. 바로 사망한 사람들 모두 유명 제약회사의 진통제를 복용했다는 겁니다. 어? 자, 진통제를 조사한 결과 진통제에서 치사량의 약 10,000배에 해당하는 청산가리 검출. 뭐야? 즉 피해자들은 모두 독극물이 된 진통제를 먹고 사망한 겁니다. 사인이 너무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FBI는 제조 과정에서 독극물이 주입됐을 가능성을 두고 피해자들이 구매한 진통제의 공급 경로를 역추적. 하지만 진통제를 만든 제조 공장, 포장 용기 업체, 상점까지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에서만 피해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독극물이 주입된 건 아니었습니다. 저게 뭐 미국에서는 그냥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이라 아마 진열대에 그냥 있었을 텐데 그러겠네. 그 진열대에 있는 아무 용기에다가나 그냥 그러니까 원한 범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노린 그냥 묻지마 범죄다. 그렇죠. 아무나 걸려라. 얼마 후 사건을 해결할 결정적인 단서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추가 살인을 막고 싶다면은 100만 달러를 보내. 약을 제조한 제이사 앞으로 한 통의 협박 편지가 도착. 지문 감식 결과 편지를 보낸 사람은 30대 남성 제임스 루이스였습니다. 제약회사를 협박하려고 이렇게 했구만. 그 이제 사건 실마리 다 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문은 너무 확실한 건데. 자, 그런데 용의자 루이스는 협박 편지를 보낸 건 맞지만 자신이 독극물 테러 사건의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난 사건 당시 아내와 뉴욕에 있었다고요. 그에겐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요. 지금까지도 독극물 진통제 테러 사건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9위를 공개합니다. 누가 그레고리를 죽였나? 때는 1984년 10월 16일 프랑스의 작은 마을 보주에서 집 앞에서 놀고 있던 4살 아이 그레고리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아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레고리는 집에서 약 7km 떨어진 볼로뉴 강에서 손발이 밧줄로 포박된 상태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요. 아이고. 경찰은 이 납치 살인 사건을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레고리의 부모인 빌맹 부부는 이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를 죽인 범인은 까마귀가 분명합니다. 일명 까마귀란 닉네임으로 위장한 누군가가 그레고리가 사라지기 3년 전인 1981년부터 전화를 걸어 빌맹 가족을 협박해왔던 겁니다. 곧 관짝에 들어갈 거야. 네가 사는 곳이 어딘지 모두 알게 될 거야. 깜짝 선물 주지. 야, 이게 어느 정도 예고된 살인인 거네요. 근데 궁금한 게 하루에 그렇게 많이 전화 왔는데 왜 신고를 안 했었던 거예요? 가족들은 처음엔 누군가의 못된 장난 전화일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1983년부터는 더 이상 까마귀로부터 협박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리가 사망한 직후 자취를 감췄던 까마귀로부터 1년 반 만에 다시 걸려온 전화. 나는 소년을 납치해서 목졸라 죽였고 볼로뉴강에 던져버렸지. 그러면 이건 범행을 자백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까마귀가 범인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연락을 한동안 끊은 게 약간 방심하게 놔둔 것 같아요.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은데 이 까마귀 빨리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까마귀로 의심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선 그레고리가 사망하고 다음 날인 10월 17일 빌맹 가족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는데요. 부디 슬픔으로 괴로워 죽길 바란다. 당신들은 돈으로도 아들을 살릴 수 없다. 이게 내 복수다. 경찰은 필체 대조를 통해 이 범인이 보낸 필체와 80% 일치하는 인물, 바로 빌맹의 친척인 베르나르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했습니다. 가족이 무섭네. 친척이? 하지만 그는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존재했고요. 더 이상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해 베르나르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점차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용의선상에 오르는데요. 사건 당시 아이를 묶은 것으로 추정되는 밧줄과 똑같은 형태의 밧줄이 그레고리의 자택에서 발견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그레고리의 엄마인 크리스틴이 우체국에서 편지 한 통을 붙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엄마 까먹었다고? 까마귀가 엄마예요? 하지만 엄마 크리스틴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체국에 갔다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한 명의 수상한 용의자가 나옵니다. 뭐야 또 있어? 사건 당일 범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건 그레고리의 삼촌 미셸이었는데요. 그레고리가 사망에 슬프지 않냐고 묻자 그 둘은 나를 아주 바보로 알아요.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고요. 미셸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빌맨 가족을 평소 시기 질투해왔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너무 많아서 지금 뭔가 의심스럽긴 한데 미셸은 까마귀입니까 그럼? 그러나 미셸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끝내 까마귀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테리 19, 8위를 공개합니다. 그만큼 코끼리는 누가 죽였을까? 2019년 5월 보츠와나의 오카방고 부근을 살피던 동물보호단체 구조대는 아주 기괴하고도 끔찍한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코끼리 350여 마리가 모두 땅에 머리를 파묻은 채 집단 폐사한 겁니다. 야, 코끼리가? 350마리나 집단 폐사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다 어떻게 저렇게 죽었지? 아니 이건 너무 기괴한 거 아니에요? 기괴하죠. 발견 당시 코끼리들의 사체는 외상이 없었고요. 어금니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즉 밀렵꾼들의 소행은 아니었던 얘기죠. 대체 왜 코끼리들이 집단 폐사한 건지 의문이 가득한 가운데 동물 전문가들이 코끼리들이 숨진 웅덩이 인근에서 기괴한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그 웅덩이를 주위로 코끼리들이 원을 그리며 걷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요. 코끼리가 원을 그리며 걷는 것을 보아 코끼리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또 코끼리 사체들 대부분이 한 웅덩이 주변에서 발견됐으며 그 웅덩이의 물이 마른 이후부터 더 이상 코끼리들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저기 물에 어떤 미생물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코끼리 뇌로 올라가서 신경계를 파괴해가지고 어허, 그래서 코끼리가 갑자기 머리가 뜨겁다고 느껴서 땅에 파묻고 죽었다? 박테리아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츠와나 당국은 코끼리 사체 샘플을 확보, 즉각 조사를 시작해봤습니다. 그 결과 코끼리 집단 폐사의 원인은 웅덩이 물에서 나온 신경, 독성, 시아노박테리아 중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그 웅덩이의 물을 코끼리만 마셨을까요? 그리고 코끼리의 사체를 먹은 하이에나 등 다른 동물들은 왜 멀쩡했던 걸까요? 혹시 코끼리만 공격하는 알려지지 않은 박테리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걸까요? 2008년 1월 5일 오후 6시 15분 일본의 오카야마 현의 한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히메사카 동굴 속 지하호수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자는 탐구 동아리 회원들로요. 그들은 동아리 회원 중 한 명인 나구라 유우키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니 동굴 탐험 같은 건 보통 이렇게 단체로 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혼자 이렇게 실종될 수가 있나요? 길을 잃으면 그럴 수 있죠. 아니 그 몰려다니고 막 그러지 않나요? 멀리 다니다가 괜히 여기 신기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혼자 길을 잃어가지고 네,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오전 11시 30분 나구라를 포함한 5명의 회원들이 동굴 탐험을 시작했고 오후 2시쯤 동굴 속에 있던 지하 호수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들어간 나구라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었는데요. 아 근데 아까 오후 6시 15분에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오후 2시에 실종이 됐으면은 실종되고 신고하기까지가 한 4시간을 그냥 날린 거 아닙니까?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찜찜하죠. 네. 자, 그렇습니다. 동굴 입구와 사건이 발생한 지하호수는 편도로 한 1시간 반 거리. 동아리 회원들이 오후 2시에 사고를 목격하고 신고를 위해 동굴 밖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늦어도 4시쯤에 신고가 들어갔어야 되지만요. 그렇죠. 이 2시간이 넘는 긴 공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백에 대해서 동아리 회원들은요. 아니 거기 길이 워낙 험해서 헤매느라고 나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일단 경찰은 실종된 나구라를 찾기 위해 6일 동안 밤낮 없이 수색했지만 끝내 나구라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결국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 호수는 물이 매우 탁해 잠수나 수영을 하기엔 적절치 않은 곳인데요. 그리고 지하 호수를 향하는 구멍은 매우 험하기 때문에 와이어와 로프를 이용해야 내려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구라가 호수에 빠져 실종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회원들은 와이어와 로프를 철거하고 모두 함께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점입니다. 봐요. 장비를 다 걷어 나오면 나구라가 이제 호수에서 나왔다 쳐요. 나올 방법이 없어요. 못 나오지. 네. 못 나오는 거예요. 미심쩍은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동아리의 회장과 부회장은 경찰과 기자를 피해 다니다 동아리에서 돌연 탈퇴했고요. 심지어 누군가 나구라의 SNS에 로그인해 나구라의 글들을 무단으로 조작,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어머야. 저봐 뭔가 있네. 단체로 뭐야. 지금 범죄를 저질렀구만 보니까. 무슨 내용이 SNS에 있길래 해킹까지 하고 조작을 하고 뭐 지우고 그래요? 저는 오히려 그 조작되거나 삭제된 글이 뭔지 궁금하네요. 어허. 뭘 감추고 싶었을까? 그렇지. 뭘 조작했을까? 네. 나구라는 어쩌다 지하 호수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아니, 함께 동굴 탐사를 떠난 게 맞긴 한 걸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5일 공개합니다. 다잉 메시지는 범인을 알고 있다. 1979년 5월 23일 일본 교토 나가오카 교시 직장 동료 사이인 아카시 에이코와 미즈노 케이코는 함께 고사리를 캐기 위해 야산으로 향했지만 그 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두 사람. 아휴. 두 사람 모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있었고요. 으, 사인은 각각 질식사와 자상으로 밝혀졌습니다. 질식사? 아니, 목격자나 뭐 범인의 흔적이나 증거품 이런 거 없어요? 이거야말로 원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행히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긴 했지만 지문이 지워져 있는 상태.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사건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인 다잉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어떻게 나왔을까? 뭐라고 써 있었어요? 자, 사망한 아카시의 옷에서 발견된 영수증에 연필로 쫓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 남자 나쁜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쓰여 있었는데요. 명확하게 써놨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상착의나 범인을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던 데다 더 이상한 점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연필심은 발견됐지만 연필은 발견되지 않는 등 다잉 메시지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진 못했습니다. 아니죠. 한 가지는 분명한 거지. 저렇게 뭐죠? 썼다는 거는 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단독범 소행이란 거 아닙니까? 뭐 사람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시신에서 사건을 해결할 만한 결정적 단서가 또다시 발견됐는데요. 두 피해자들에게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책과 채모가 발견된 겁니다. 아니 책하고 채모 나왔으면은 DNA.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DNA DNA 죠, 검사하면? DNA. 네. 안타깝게도 그 당시 기술로는 정확한 DNA를 알아낼 수 없었고요. 다만 혈액형 A형 혹은 O형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그 이상의 증거를 찾지 못해 범인을 검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그 산에서 고사리를 캐고 있었는데 칼을 든 남자가 말을 걸어왔었어요. 자, 사건 발생 1년 전 범인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남성을 본 목격자가 등장. 경찰은 몽타주를 만들어 수사에 나섰지만 역시나 그 남성이 누구인지 범인이 맞는지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었고요. 지금까지 범인의 정체는 오리무중으로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4위 공개합니다. 토필드 정화조 변사체 사건. 1977년 4월 13일 캐나다 알버타주 토필드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정화조 청소를 하던 노부부. 청소 도중 우연히 정화조 속을 들여다본 아내의 눈에 띈 것은 노란 시트로 감싸져 있는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태까지 봤던 시신들 중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몸에서 발염장치로 불태워진 흔적을 발견. 심지어 주요 부위까지 잔인하게 훼손돼 있었고요. 직접적인 사인은 총상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렇게까지 뭐 고통을 줬다는 거는 역시 또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게. 그렇습니다. 이후에 경찰들은 시신의 신원 확인에 집중. 하지만 시신이 너무 부패해서인지 1976년에서 77년 사이에 사망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의 백인 남성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당시 시신의 치아에서 치과 치료의 흔적을 발견. 경찰은 그의 치과 기록을 바탕으로 알버타 준의 약 800개의 치과의 수사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만 그의 치과 기록과 일치하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정화조에서 발견된 시신은 신혼 유상의 남성을 지칭하는 샘, 일명 정화조의 샘으로 불리게 됐고요. 그 무엇도 밝혀내지 못한 채 한 무연고 묘지에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안타깝네요. 신원이라도 좀 밝혀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화조의 샘이 발견된 지 2년 뒤. 제가 쌤의 얼굴을 복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복원된 샘의 얼굴은 기존에 추정했던 백인 남성이 아닌 아프리카 원주민의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그럼 수사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과연 그는 어떤 이유로 잔혹한 모습으로 정화조에 유기됐던 걸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3위를 공개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녀가 죽었다. 2002년 10월 27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날 카라스코사 카를로스는 처제 부부의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본 뒤 오후 6시 50분경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상류층들의 클럽하우스 카르멜 컨트리 클럽에 위치한 자택으로 돌아갔는데요. 자, 여러분, 카를로스가 집으로 간 시간 언제라고요? 오후 6시 50분? 정확합니다. 6시 50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광경. 그의 아내 마리아가 2층 화장실 욕조에서 피를 흘린 채 고꾸라져 있었던 겁니다. 되게 출입이 통제된 무슨 고급 아파트 단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 강도가 들어가기 힘든 곳일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녀는 끝내 사망. 다음 날은 10월 28일 남편 카를로스와 마리아의 형제들은 마리아의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누나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어떻게 욕실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죠? 가족들 사이에서 마리아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요. 이후 몰리나 피코 검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서 단순 사고가 아닌 범죄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너무 장례식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 같은 느낌? 그죠? 뭔가 좀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서서히 드러난 의혹들. 자, 첫 번째 의문점, 사망 진단서. 마리아의 가족들이 끄는 사망 진단서에 그녀의 사망 요인은 비외상성 심장마비. 게다가 사고 발생 장소마저 카르멜 컨트리 클럽이 아닌 다른 곳으로 표기돼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사망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돼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의문점, 부검 결과 12월 2일 마리아의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자,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리아의 머리에서 5발의 총알이 발견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의문점, 증거 은폐. 그렇지. 가족들이 사건 현장에서 작은 납조각을 발견했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해당 납조각을 변기에 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정화조 수색 작업 끝에 납조각을 발견. 마리아의 두개골에 반사되어 나온 6번째 총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알이 나왔어요? 저거를 왜 변기에 버려? 이후 남편 카를로스와 가족들은 살인 및 증거 은폐죄로 기소됐고요. 2007년 6월 7일 남편 카를로스에게는 가중 증거 은폐죄로 5년 6개월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살인은 인정되지 않은 거네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럼 대체 왜 저 증거를 다 숨기려 했냐는 겁니다. 2016년 카를로스가 증거 은폐죄에 대해 항소하면서 마리아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당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마리아에게 갈비뼈 골절이 발생했는데 골절된 갈비뼈에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1시간 전인 오후 6시 30분에 이미 사망했다는 부검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축구 경기 봤던 시간보다 20분 전이네. 그러면 남편에게는 시간 알리바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시각 남편 카를로스는 처제 집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스터리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세요.
1990년대 미국 최고의 아역 스타인 6살 존 베넷 패트 리샤 램지. 램지는 뛰어난 미모와 끼로 수많은 어린이 미인 대회상을 석권, 미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정말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때는 199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파티를 마치고 고요하게 방에서 잠들었던 딸 램지가 다음 날 새벽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부엌 쪽 계단에서 발견된 의문의 편지. 딸을 무사히 돌려받고 싶으면 11만 8천 달러를 준비해. 램지를 납치했다는 협박 편지로 다급해진 엄마 패 씨는 은밀히 경찰에 신고, 경찰과 함께 납치범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추가 협박 전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 수사를 위해 램지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을 경악하게 한 것. 바로 이 집의 지하 와인 창고에서 램지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뭐야? 우리 애기 벌써 죽었네. 뭐야? 와, 이미 그렇게 해놓고도 이미 죽인 거죠. 돈까지 뜯어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진짜 파렴치한 놈이다. 그렇게 수사에 혼란을 겪던 중 경찰이 지목한 첫 번째 용의자. 바로 사망한 램지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왜 딸을 죽여요? 왜? 가족들이 왜? 가족들에겐 보석 같은 존재 아니었을까요? 왜 그 동기가 없잖아요. 경찰은 범인이 요구한 금액에 주목했습니다. 11만 8천 달러. 저도 저 숫자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 금액은 놀랍게도 램지의 아빠 존이 연초에 받은 보너스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협박 편지는 그 집에 있던 종이와 연필로 작성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램지의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 1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사설 탐정과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진범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근데 왜 11만 8천 달러지? 보너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누군가. 보너스를 얼마 받은지 알고 있는 그죠? 어쨌든 일면식이 충분히 있는. 면식범. 네. 범인을 단정할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 경찰은 램지 집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하지만 모두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석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7년 만인 2003년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하며 램지의 속옷에서 타인의 DNA를 발견. 용의자 160여 명과 일일이 대조했는데요. 결과는 모두 불일치. 가족들은 의심받던 램지의 가족들 역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용의 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완전히 제3의 인물.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범인일 거네요. 램지가 사망한 지 10년이 지난 2006년 갑자기 자신이 램지 살인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동 포르노 범죄로 체포된 존 마크 카였는데요. 난 램지를 사랑했다고요. 그는 의도치 않게 램지를 살해하게 됐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 램지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는 불일치. 왜 그랬던 거야? 결국 과대망상 환자의 허위 자백으로 결론났습니다. 아니 피해자도 있고 용의자도 뭐 한둘도 아니었고 근데 범인은 결국 없고. 1981년 일본 전역을 들끓게 했던 끔찍한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는데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신을 차려보니까 범행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범인인 것 같아요. 때는 1982년 6월 27일 일본 오이타현 오이타시 여성 A씨는 집으로 귀가를 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바로 함께 동아리 뒤풀이에 참석했다가 먼저 귀가했던 동생 B씨가 부엌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결국 동생 B씨는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돌입.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에 억지로 침입한 흔적이 없고 크게 다툰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측했고요. 그렇게 수사 범위를 좁혀가던 중 한 사람을 유력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는 바로 옆집 남자 쿠스카케였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발견한 채모를 분석한 결과 쿠스카케 채모와 일치했던 건데요. 뭐야? 게다가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피해 혈액형이 B형이었는데 쿠스카케 역시 B형이었습니다.
근데 침입하는 적이 없었다는 거는 이제 피해자가 평소 알던 사람이니까 이웃이니까 그냥 문 열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항의 흔적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경찰은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1982년 1월 쿠스카케를 살인 혐의로 체포, 그를 추궁한 결과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나 싶었는데 사건은 뜻밖의 반전을 맞이합니다. 아, 경찰이 저한테 약물을 먹이고 신문했어요. 쿠스카케가 과거 정신병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경찰은 최면성 약물을 투여하고 신문을 진행했던 겁니다. 야, 그러면 저거는 증거로 채택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억지 자백을 이끌어냈다는 얘기네, 경찰이. 네. 그렇습니다. 일 편하게 하려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 저 자백 자체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거고.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증거이 없죠. 쿠스카케 변호사는 그의 자백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1989년 3월 1심에서 쿠스카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뭐야? 이에 쿠스카케는 즉각 항소, 기나긴 법정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이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추가로 약 15.6cm 길이의 타인의 머리카락이 발견된 건데요. 하지만 사건 당시 쿠스카케의 가장 긴 머리카락의 길이는 약 7cm. 게다가 채모를 감정한 결과 채모 주인은 O형으로 밝혀집니다. 일단 이건 무조건 범인이 아닌 건데. 아니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얘기네요. 그 쿠스카케가 아니면 누가 범인이라는 거죠? 누구지? 결국 법원은 1995년 6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쿠스카케에게 무죄를 선고. 그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한 진범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1890년대) 어느 날 호주 북부 퀸즐랜드주 쿡타운. 차를 타고 도주하던 현상 수배범을 발견한 경찰 라이언은요, 곧바로 그의 뒤를 쫓기 시작. 차에서 내려 도망치는 용의자를 따라 쿡타운 남쪽에 위치한 칼카자가산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후 용의자와 경찰 라이언은 아무런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채 행방불명되고 말았습니다. 그 산길이면은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죠. 뭐 조난을 당했다거나. 예. 자, 그런데 두 사람의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칼카자가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요, 칼카자가산이 사람들을 잡아먹은 걸 거야. 산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아야지. 그 이후 검은색 옥석으로 뒤덮여 블랙 마운틴으로 불리는 칼카자가산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일명 죽음의 산, 버뮤다 마운틴으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면 못 나와요? 뭐 그런 일이 더 있었던 거예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1872년 7월 필립 그레이너라는 남성은 말을 타고 칼카자가산 인근에서 소를 몰던 중 무리에서 벗어나 산으로 도망가던 소 한 마리를 뒤쫓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뒤 그레이너는 물론 그가 쫓던 소, 그가 탄 말까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고요. 그리고 1920년대에는요. 에이, 사람 잡아먹는 산이 어딨어. 내가 아무 일도 없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계속된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호기롭게 칼카자가산으로 향한 두 청년. 그러나 이들 역시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아무리 실종이 됐어도 우리가 누가 들어왔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수색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종 흔적이나 단서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런 것도 없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야, 내가 봤을 때는 저 어딘가 개미지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나올 수 없는. 빠지면 쑥 늪처럼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지. 저 모래의 모습이 약간 그런. 네. 혹시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죽음의 산에 도전해 보실 분 있으신가요?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8위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을 소개해드리기 앞서 두 기자님께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 안 솔깃할 거 압니다. 예, 좀 더 안 해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안 사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장소에 아주 잠깐 동안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안 솔깃할 수 없는. 제가 진짜로 정말 약속합니다. 소원 하나 들어드릴게요. 강남의 집 한 채입니까? 강남 만약 집 그게 소원이라면 한 들어드릴게요. 오케이. 진짜 불가능한가 보다. 강남에 집 한 채를 사주겠다는 소리라고. 자세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사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구멍이에요? 뚫렸네? 야, 저길 들어가라고? 이곳은 바로 예멘 마라주의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구멍으로요. 폭은 대략 30m에 깊이는 100에서 250m로 추정. 그리고 마치 우물처럼 생겨서 바르호우트의 우물이라고 불리는데요. 하지만 이 물이 고여있기는커녕 물이 흐른 흔적도 없고요. 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진짜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체불명, 용도불명,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어 일명 지옥의 우물이라고도 알려졌습니다. 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토룡이 있을 수도 그러니까 뭐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름부터 지옥의 우물이라잖아요. 앞으로 우리끼리 뭔가 제안하는 거는 그냥 없던 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의문인 게 드론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드론으로 쑥 보고 나오면 안 되나? 그래서 올해 6월 예멘 마라주 지질조사 광물자원국에서 우물 내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 우물은 산소가 희박하고 공기도 순환하지 않아 도저히 바닥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조사되는 우물의 약 60m 지점까지 도달했지만 우물 안에서 계속 썩은 달걀 냄새가 진동하는 데다 산소도 희박해 더 이상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썩은 냄새? 썩은 계란 냄새? 그런 거는 그 유황 냄새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체? 동물들? 아 동물들이 저기 못 나왔나 보다. 들어가서 썩었나 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어. 그런데 예멘 현지인들은 저 안에 무시무시한 악마들이 갇혀 있다던데. 가까이 가면 우물에 갇혀 있는 악마들이 사람을 구멍으로 끌어당긴다고 생각해 우물에 절대 접근 금지. 심지어 우물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연구자들은 초화산일 수 있다고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더 깊은 곳으로의 접근이 어려워 후속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저기 좀 가기 무섭다, 근데 진짜. 예멘 사막에 위치한 거대 구멍, 과연 미지의 검은 구멍 가래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좋은데 안 갈겠습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안 갈겠어요. 이제 안 갑니다. 자, 이곳은 지중해 보물이라 불리며 매년 약 1,400만 명이 찾는 유명 휴양지, 이탈리아 남부의 시칠리아 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섬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두가 가길 꺼린다는 곳이 있습니다. 무슨 사는데 완전 폐가인데? 그러니까? 이곳은 한때 수많은 신도가 모였던 텔레마 사원터입니다. 일명 악마의 사원으로 불린 곳인데요. 이곳이 폐허가 된 이유는 근대 최고의 흑마법사 알리스터 크롤리 때문이었습니다. 와, 흑마법사? 흑마법사. 주로 막 저주 걸고 막 그런 마법. 그러겠네. 네. 눈빛이 예사롭지 않네. 그 사원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1875년 영국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크롤리는요. 어린 시절 엄격한 어머니에게서 벗어나 자립하려면 악마와 교감해야 한다고 생각. 오히려 악마와 흑마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롤리는 기묘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2000년마다 이 인간을 다스리는 신이 바뀔지어다. 이제 다가올 시대는 나 호루스의 시대일지니. 크롤리는 이집트 전쟁의 신인 호루스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 리베르 레기스라는 예언서를 출판했는데요. 그런데 이 예언서는 발행될 때마다 세계적인 환란이 발생. 일명 지옥의 서로 통하며 크롤리 추종자들이 늘어났고요. 흑마술로 호루스 신의 율법을 온 세상에 알리겠소. 크롤리는 1920년 시칠리아 섬에 텔레마 사원을 설립, 신도들을 모집했습니다. 예언이 묻게 좀 많았나 봐. 그렇죠. 근데 흑마술로 신의 율법을 어떻게 전파하겠다는 겁니까? 사실 크롤리가 심취한 흑마술은 너무도 위험했습니다. 어. 그는 마약을 통해 얻는 무아지경의 감각만이 진리에 다다른다고 주장. 그리고 신도들이 무언가 실수를 하면 그 벌로 자해를 강요했고요. 아이고야.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자행한 건데요. 급기야 텔레마 사원에서 신도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이후 죽은 신도의 아내가 그간 크롤리의 만행을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텔레마 사원을 악마의 사원이라며 거세게 비난. 결국 1923년 텔레마 사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사이비 종교인가?
예, 자해시키고 뭐 재물 바치고 뭐 너무 끔찍한 얘기인데 그렇죠. 악마의 사원이라 불릴만 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폐허가 된 텔레마 사원에서요. 유령 목격담이 속출. 결국 텔레마 사원은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됐다고 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5위 공개합니다. 뉴욕에 숨겨진 모모모의 섬. 미국 뉴욕시엔요. 미국인들도 잘 모르는 섬이 있습니다. 바로 브롱크스 인근에 위치한 하트 아일랜드입니다. 이름 이쁜데? 하트라고 하면 뭐 사랑이잖아요. 자, 이 하트 아일랜드는요. 뉴욕 시민들에게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 스팟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트 아일랜드의 또 다른 이름이 일명 죽은 자들의 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죽은 자들의 섬이라고 그러니까 뭐 가라고 그래도 못 가겠다. 일단 너무 안 내키죠, 일단. 안 내켜요. 자, 원래 이곳은 19세기 초에 미국 남북전쟁 당시 군인들의 훈련장이자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그래서 숨진 군인들의 시신을 매장했고요. 이후엔 이민자들의 시신을 매장해왔습니다. 그리고 1868년에 뉴욕시에서 이 섬을 매입한 뒤에 이곳에 무연고자, 사산된 아기, 아이고. 장례를 치르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을 매장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1918년 스페인 독감 사망자, 1980년대에 에이즈와 결핵 환자 등 생전에 아프게 살다 간 이들까지 하트 아일랜드엔 약 100만 구 이상의 시신이 잠들어 있습니다. 100만 구? 뭐 무섬에 앞서서 사실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은 곳이네요. 그런데 미국인들조차 잘 알지 못했던 하트 아일랜드는 지난해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뉴욕주에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7천 명을 넘어서면서 시신을 안치할 곳들이 부족해지자 무연고 시신들을 하트 아일랜드에 매장하기로 했는데요. 그리고 원래 하트 아일랜드에 묻힌 시신은 평균 일주일에 약 25구였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엔 전문 인력까지 동원돼서 하루에 25구를 매장. 많은 사람들이 하트 아일랜드에 묻혔고요. 이 때문에 죽음의 섬 존재가 드러나며 사람들을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쓸쓸하고 외로운 곳이었는데 더더욱 이런 어떤 팬데믹 상황에서 가슴 아픈 분들이 또 함께하게 됐다는 거에 더욱더 슬픔이 커지는 것 같아요. 생전 몸과 마음이 고단했으며 외롭게 죽어간 영혼들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산자들은 갈 수 없는 금단의 섬. 코로나19 팬데믹이 이곳에 또 하나의 아픈 역사를 새기고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박물관에 이것이 살아있다. 고대 로마 도시인 폼페이, 고대 이집트의 유물 등이 전시된 이탈리아의 나폴리 국립고고학박물관. 2011년 8월 박물관은 폐관 이후 야간에 건물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공사 못합니다. 그 박물관 안엔 절대 안 들어가요.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인부들이 파업을 선언, 박물관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뭐 혹시 임금 체납이나 아하. 뭐 그런 게 있으면 일 못 하잖아요. 이 박물관 인부들이 파업을 선언한 이유, 바로 이겁니다. 저 뭐 약간 아이의 형상인가요? 이건 진짜 애기 같다. 인부들은 박물관 공사 도중 유령을 목격했다고 주장, 심지어 박물관 안에 더위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박물관 안에서 비명 소리가 났다니까요. 갑자기 수레가 쓱, 양동이에 담겨있던 물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등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한 일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이에 박물관 건축가인 오레스테 알바레노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야간에 박물관에 방문. 그리고 과거 고대 무덤이 있던 자리에서 이 소녀 유령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박물관도 박물관이면 완전 신명스팟이네요. 자, 이 사진은 현지에서 나폴리 박물관의 유령이라고 보도되며 순식간에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진은 조작된 겁니다. 아니,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랐다고요. 박물관의 유령 사진은 합성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본인도 돈 벌러 온 사람인데 일하면 돈 받잖아요. 근데 이거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안 벌고 말겠다, 돈을. 실제로 거부하는 이유가 박물관에 뭐가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3일을 공개합니다. 발리, 모모들이 묵는 호텔.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신혼부부들의 허니문 성지로 꼽히던 이곳. 오 기자의 신혼여행지기도 했던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어땠습니까, 솔직히? 아이, 너무 행복했죠. 그래요? 너무 좋았죠. 뭐가 좋았는지. 이를 악물고 얘기하는데? 아니 왜 일을 안 물어? 신혼여행 왜 그래요? 아니, 뭘 해도 좋을 때 아니, 아닙니까? 너무 숨만 쉬어도 좋을 때.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도 좋아. 울어요? 울어? 아, 너무 좋았어. 셜록이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이 절로 샘솟을 리마인드 허니문 코스로 아주 럭셔리한 호텔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호텔은 고원지대에 있어서 탁 트인 멋진 뷰는 물론이요. 바닥은 고급진 대리석으로 쫙 깔린 5성급. 다만 호텔 체크인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챙기시면 됩니다. 바로 담력입니다. 담력이. 담력 있잖아요. 우리 셋 중에 제일 담력 있을걸? 내 이럴 줄 알았어. 왜? 아니 아내를 데려가는 건데 아이랑 괜찮겠습니까? 아니 무슨 호텔 5성급 호텔에 담력이 필요해요? 제가 소개해드릴 이 호텔은 발리 중북부의 부두굴에 위치한 부두굴 타만 호텔. 자, 호텔을 뒤덮은 자욱한 안개와 벽면을 어지럽게 감싸고 있는 넝쿨과 거미줄, 진흙과 이끼로 뒤덮인 바닥까지. 보기만 해도 닭살 돋는 이 모습에 강심장들의 핫스팟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명 고스트 팰리스, 유령들의 궁전으로 불리고 있는 폐호텔입니다. 아 영업을 안 하는 데구나.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 근데 누가 잡니까 저기서? 근데 저한테 그 애기 데리고 가라고요? 아, 애기를 왜 데리고 가요? 혼자 갔다 와야지. 아, 혼자 가라고요? 아니 저기 아내를 놔두고? 아내랑 저기 풀장에 두고 갔다 와야죠. 발리 딴 데 묵으면서. 나 그럼 혼자. 저기를 어떻게 애기를 끌고 가? 아니, 제가 뭐 평생 그렇게 서운하게 했습니까? 많죠. 아니 근데 저 사진을 보면 네. 되게 잘 져놓은 것 같은데 사연이 있나 봐. 왜 운영을 안 하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부두굴 타만 호텔은 완공 직전 공사가 중단돼 10년 이상 방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저 정도면은 들어간 돈도 장난 아닐 텐데 저게 어떻게 개장을 못했지? 자, 이 호텔이 방치된 이유에 대해서 호텔 투자자가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된 뒤 공사가 중단됐다. 호텔 공사 도중 인부들이 잇따라 사망한 뒤 방치됐다. 이런 소문들만 무성할 뿐 이 호텔이 방치된 명확한 이유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호텔 유리창이 갑자기 깨졌다던데? 호텔에서 단발머리 귀신이 자꾸 나타난대. 이런 미스테리한 목격담이 이어지면서요. 인근 주민들은 호텔 근처에 가길 꺼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중에 주민들도 가길 꺼려한다는 이 고스팰리스를 찾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박준영 씨가 너튜브 촬영을 위해서 이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아 진짜요? 전자 어떤 잡음이 들렸어요. 뭐가 있었어요? 오. 팔에 뭐 묻어있어 계속 내 팔에 자꾸 뭐 붙잡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좀 안 좋은 기 같은 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하로 내려갈 때가 솔직히 조금 내가 으시시할 만하네. 뭐 야외 촬영 다들 해보셨겠지만 저런 오디오는 잘 수음이 안 되거든요. 저런 일이 거의 없어요. 없죠.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사람이 많거나 도시 한복판에서는 저런 잡음이 가끔 있지만 그렇죠. 저 발리 한복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잡음 나온다. 전파 간섭되는 그런 느낌. 저기 전파 간섭할 게 뭐가 있겠네. 없지. 발리 부두굴에 버려진 폐호텔. 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돌아올 수 없는 금지 구역 19, 12위 공개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잔혹한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절대 발을 들여놔서는 안 되는 금지 구역으로 통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캐나다 노스웨스트 준주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나하니 국립공원의 한 계곡인데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곳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없는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계곡은 일명 헤들리스 밸리라는 끔찍한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어우야 너무 무서운 이름인데. 아니 죽은 거는 뭐 조난당해 죽었다 치고 머리가 잘려 있어. 그 공통적으로 다 그렇다니까. 이상하다. 아, 저기에 무슨 괴물이라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 부족들이 있어서 뭐 침입자를 그렇게 처단하고 뭐 그런 건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나한이 국립공원의 계곡에 거대한 금광이 있다는 소문이 타당하게 퍼졌는데요. 이에 1898년 광부 6명이 금을 캐러 계곡을 찾았다가 실종. 그리고 몇 년 뒤 그들은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고요. 이후에도 금광을 찾아온 수많은 이들이 헤들리스 밸리에서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금광을 찾으러 간 사람들이 희생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머리가 없어질 정도니까 누군가 저 금광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금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지.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헤드리스 밸리를 찾은 이들이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는데요. 헤드리스 밸리 미스터리 첫 번째 가설, 빅풋의 소행. 그 일대에서 큰 발자국을 봤어요. 빅풋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이 나한이 국립공원 일대에서 커다란 발자국 또 괴이한 털이 발견이 됐다면서요. 빅풋 목격담이 속출한 겁니다. 빅풋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시신을 훼손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건 증명은 안 됐잖아요.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왜 또 사람 머리만 가져간다는 얘기는 좀 처음 들어봐요, 빅풋이. 자, 그래서 제기된 두 번째 가설, 나하족의 소행. 원주민 나하족이 침입자들을 처단한 겁니다. 나한이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원주민 나하족이 방문자들을 침입자로 인식,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나하족은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전설 속 부족으로요. 헤들리스 밸리에서 왜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캐나다의 버뮤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제가 가면은 못 나온다. 아니 근데 뭐 사람만 사라지면 버뮤다라고 할 텐데 여기는 아예 머리가 사라지니까. 그 이상으로 더 참혹한 일이 더 벌어지고 무서운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1위를 공개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작은 도시인 몬테퀘마도. 이곳엔 1년에 단 한 번도 비행기가 뜨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폐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어느 날 그 얘기 들었어? 대체 누가 그걸 갖다 놨대? 그러니까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소름 돋았잖아. 폐 공항의 활주로 한가운데 떡하니 놓여 있던 것의 정체, 캐리어? 바로 시신을 보관하는 관이었습니다. 에? 어머, 뭐야? 아니 근데 저 활주로 한가운데 폐공항이라면서요? 폐공항입니다. 비행기도 안 뜨고 저걸 운반해 올 게 없는데 누가 저걸 저기다 갖다 놔? 한가운데 저 관이 왜 있지? 자, 당시 지역 경찰들이 황급히 출동, 현장을 조사했는데요. 관 속을 열어보니 그 안은 텅 빈 상태. 그런데 이상한 건 관 주변에 마치 무언가 의식이라도 치른 듯 여러 개의 초가 놓여 있었고요. 아이고, 관에는 죽음은 시작이다. 이런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이 시작이라니까 이게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왜 이제 이래? 뭔가 뭘 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힌 건가? 아니면 광마수 하는 뭐 흑마술? 폐공항 활주로에서 수상한 관이 발견된 후 인근 주민들은 더욱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그 이후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아무도 없는 폐공항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정체불명의 형체를 목격. 그리고 한 청년은 공항 구석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로부터 아르헨티나에는 한 여성 승무원이 불치병으로 비행기 내에서 사망. 이후 유령이 된 그녀가 공항 주변에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사람들이 폐공항에서 목격한 여자 유령은 전설 속 승무원 귀신이었을까요? 그리고 의문의 관이 발견된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었던 걸까요? 여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공포 스팟 중에 한 곳이 병원이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미국의 웨이버리 힐스 병원입니다. 아우, 저기 그냥 들어가 있어도 아무 소리 막 이상한 소리 들릴 것 같아요. 자, 이 병원은 1910년 개원한 뒤 1982년 문을 닫은 후에도 그 자리를 지키며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데요. 이곳이 유명해진 이유! 빈 병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3층에서 눈이 없는 소녀 유령을 봤어요. 이곳에 유령이 자주 출몰, 심지어 이 병원에 환자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유령의 사진까지 찍혔다고 합니다. 야, 저거는 흐릿하지도 않고 너무 실제 인물처럼 나왔는데?
자, 그리고 이 병원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502호실. 이곳에서 특히 유령이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1928년 한 간호사가 502호에서 목을 매 자살. 그리고 4년 후인 1932년에도 또 다른 간호사가 같은 밤 502호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 자살했다고 합니다. 아, 그 후로도 이 병원의 간호사들의 자살이 잇따랐는데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수만 해도 약 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물론 병원이니까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근데 또 오랜 세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6만 명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유령들이 떠돈다는 웨이버리 힐스 병원 전체엔 아주 섬뜩하고 잔혹한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실 100여 년 전 결핵 치료 병원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인데요. 결핵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인 1900년대 당시 결핵은 마치 사망 선고와도 같은 난치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웨이버리 힐스 병원에선 결핵 치료법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결핵은 약물 복용으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네. 하지만 당시 웨이버리 힐스 병원에선 환자의 폐 구멍을 뚫는 수술을 갑니다. 그러자 잘못된 수술법으로 병이 악화돼 많은 환자들이 사망했던 겁니다. 그러자 병원에선 환자들의 죽음을 감추기 위해 일명 죽음의 터널로 불리는 지하 터널을 만들었고요. 시신을 몰래 빼돌려 매장하는 만행을 벌였습니다. 좋은 팩트죠. 이거는 뭐냐? 저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모습을 목격한 간호사들은 병원의 압력으로 이 사실을 발설할 수 없었고 이에 죄책감을 느껴 자살하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자살한 이유도 너무 가슴 아프네요. 이해가 되네요. 그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아니 환자들을 상대로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짓을 벌이지? 인체 실험한 거 아니야, 저거? 그 원혼들이 병원에 떠도는 걸 수 있겠어요. 그 환자들의 그 억울한 희생. 아, 너무 비극적이다. 안타깝네요,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9위 공개합니다.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호턴 광산. 1980년대 폐광된 곳으로 현재는 입구에 철사 울타리와 출입 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2013년 7월 아주 호기롭게 이곳을 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꼭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하면 일부러 가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자, 그의 정체는 지질학자 출신의 프랭크 후드로요. 현재는 미 전역의 해광, 동굴 등을 탐험하는 너튜버로도 활동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출입금지 구역.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인 장소인 거죠. 자, 이번에도 출입 금지 표지판을 그는 가볍게 무시하고 몰래 호턴 광산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내가 이런 곳 한두 번 다니나 여긴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둠 속 저 너머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든 후드. 그리고 후드는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저 사슬들에 좀 주목을 해주시겠어요? 사슬? 저 뭐야? 저 왜 흔들려요? 왜 있어? 아니 흔들리잖아 쟤. 왜 제발 흔들려? He was swinging back there. I don't know if you can see that in the video or not. 바람으로 저렇게 움직인다고 쇠사슬이? 유독 저거 하나만. 그러니까 에이 그건 말이 안 돼. 그건 진짜 말이 안 돼. 진짜 이상하다 이거. 아, 그렇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쇠사슬을 밀치기라도 한 듯 유독 저 쇠사슬 하나만 요동쳤는데요. 순간 오싹해진 후드는 곧바로 해광을 뛰쳐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스터리한 일이 도무지 잊히지 않았던 그는 1년 뒤인 2014년 그곳 호턴 광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 이번엔 좀 더 용기를 내 폐광 깊숙이 도달했습니다. So, 그리고 주변 구조물을 설명하려던 그 순간 see if it's any 그들은 또다시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뭔 소리야? What they said. 앰뷸런스? 앰뷸런스 소리 들리지 않았어? 마지막 앰뷸런스 소리였고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막 웅성거렸는데. 그죠? 네. 뭐 라디오 실수로 킨 거 아니야? 아니. 누가 사고를 당해서 그 사람 주변에 모여들어가지고 사고 당해서 사이렌이 들리는 거네. 앰뷸런스가 급하게 온 거네, 폐광산으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소리예요.
폐광인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일을 그 유령들이 소리가. 알려주는 거지. 아직도 그 소리가 울리고 있다는. 응,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와, 너무 무섭다. 이 영상이 너튜브를 통해 공개되자 광산에 갇힌 영혼의 목소리다. 봐. 라디오 신호음 아닐까? 각종 추측이 난무. 그리고 한 누리꾼은 음성을 해석했다고 주장을 하며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아, 뭐야. 어떻게 해서 그래? 네, 해석했다고 하는 사람의 번역이었습니다. 진짜 저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번 특종은 광산에 이어 왠지 모를 오싹함이 전해지는 동굴에 대한 소식입니다. 러시아 하카스 공화국 시린스키 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곳에 위치한 카시굴락스카야 동굴. 이 동굴은요, 예전부터 들어가면 죽거나 정신이 이상해진다는 일명 검은 악마의 동굴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왜 이 동굴에 이런 무시무시한 소문이 생겼느냐? 자, 1965년 어느 날 20명의 대학생이 카시쿨락스카야 동굴로 탐험을 떠났는데요. 아, 근데 20명이나 갔으면 사실 뭔 일 생길 가능성 별로 없는 건데. 자, 그런데 얼마 뒤 황급히 동굴 밖으로 뛰쳐나온 두 학생. 안에 동굴 안에 뭔가 있어요. 이제 친구들을 데려갔어요. 이고 학생들은 동굴 안에서 악령을 보았다고 주장. 그 악령이 친구들을 데려갔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18명은 모두 실종. 와. 그리고 살아 돌아왔던 두 학생은 불안 증세를 보이다 정신병원에 입원했고요. 그중 한 명은 얼마 후 원인 모를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 동굴 인근 주민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그 동굴에 고대인의 영혼이 있어. 그 영혼이 애들을 지옥으로 데려간 거야. 전설에 의하면 과거 이 지역에 살던 하카스족은 이 동굴에 사람을 죽이는 악마가 있다고 믿었고, 하카스족 주술사는 그 악마를 달래기 위해 제물로 사람을 바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죽은 하카스족 주술사의 영혼이 지금도 동굴에 들어오는 사람을 죽여 제물로 바치려 한다고 굳게 믿고 있어서요. 카시쿨락스카야 동굴에 출입하는 것을 절대 금기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제물이 됐다는 이 얘기에 따르면 그렇게 볼 수 있다. 야, 무슨 주술사 영혼이 떠돌리고 있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긴데. 근데 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자,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로부터 6개월 뒤 카시쿨락스카야 동굴에 견학 갔다가 돌아온 학생들은 모두 동굴에서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환각 증세를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사망. 그리고 그 학생은 죽기 전 결정적인 메모를 남겼습니다. 돌구멍에 악마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죽지 마, 돌을 기억하라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뭔 소리예요? 그 안에 돌을 기억하는. 어쨌든 악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뭔가 있다. 그걸 언급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동굴에는 숨은 반전이 있었습니다.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1983년 노보시비르스크 실험의학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동굴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동굴 안에 악령이나 다른 생물체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본 악령은 환각이었고, 이는 동굴에서 흘러나온 저주파 때문이라고 추측했는데요. 저주파가 있다고 환각을 보나요? 그럼 저주파는 왜 나와요? 이 모든 것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7위를 공개합니다. 전 세계 공포 마니아들의 심장을 쓸어내리게 한 으스스한 폐교. 그 첫 번째 학교는 홍콩 위안롱에 위치한 달떡 학교입니다. 이곳은 무려 유명 자연과학 다큐멘터리 채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뽑은 아시아에서 가장 무서운 장소 탑 10 중 한 곳입니다. 오. 어쨌건 아시아 탑 10이니까. 그렇죠. 예. 자, 이 학교는 1998년 학생 수가 줄어들며 폐교된 후 방치돼 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달떡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무시무시하기로 소문이 났느냐? 화장실에서 빨간 옷을 입은 귀신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2011년엔 대낮에 12명의 중학생이 함께 달떡 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저기 빨간 옷을 입은 귀신이 나타났어. 안 보여?
너 왜 그래? 왜 갑자기 목을 조르고 그래? 아, 저리 가! 일행 중에 한 소녀가 빨간 옷 귀신을 목격한 후 스스로 목을 조르더니 말리던 친구까지 해치려 한 겁니다. 근데 더 소름 끼치는 건요. 당시 다른 학생은 너희 아무도 하얀 형체 못 봤어? 또 다른 귀신을 목격했다고 전해지는 건데요. 야, 한둘이 아니구나. 그것도 뭐 아까 대낮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낮에 유령을 보고 귀신을 본다고? 와. 근데 무섭다 진짜. 저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귀신이 많아요? 궁금하시죠? 네. 달떡학교에 전해지는 또 다른 소문에 따르면요. 군인들에게 희생당한 혼들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게야. 과거 1899년엔 홍콩을 점령한 영국군에게 1940년대엔 일본군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람들이 달떡학교 인근에 묻혔는데 사람들은 이들 원혼이 폐교된 이후에도 떠나지 못하고 나타나는 게 아닌가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원혼들이 나타난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니 근데 폐교되고 귀신도 나온다고 하는데 왜 가는 거예요 저기를? 난 일부러도 피해갈 것 같은데. 너무 무섭다. 자, 이어서 소개할 두 번째 학교는 일본 홋카이도에 위치한 폐교 비바이 쇼토 초등학교입니다. 어휴, 저기도 살벌하다. 1974년 폐교된 이 학교는요, 특이한 생김새 때문에 일명 원형학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은 심령술사조차 여긴 악한 영들이 너무 많아. 함부로 손댈 곳이 아니야. 라며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오싹 그 자체. 야, 뭐 전문가들조차 포기할 정도면 이거 진짜 가보면 진짜 무섭나 보다. 원형학교의 오싹한 전설은 한 소녀의 실종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전해지는 소문에 따르면 폐교가 되기 전인 어느 날 수업 중 한 소녀가 갑자기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지만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폐교된 이후 예, 꼬마야, 너 거기서 뭐하니? 사람이 아니잖아. 너 뭐야? 문을 닫은 학교에서 빨간 가방을 맨 소녀 귀신이 수차례 목격. 사람들은 이 소녀 귀신이 예전에 행방불명된 소녀의 혼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머. 소녀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원형 학교를 찾으며 심령 스팟으로 유명세를 떨쳤었는데요. 그런데 그간 무언가를 봤다는 소문뿐 아니라 이곳을 찾은 일본인이 실제로 기이한 일을 포착해 촬영. 뭐야? 머리털 같은 게 있는 거네.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 얼굴이? 노화는 공포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얘 이렇게 본 거 같잖아, 지금. 이렇게. 저기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저 쓱. 없었어요. 머리가 긴 귀신이 이렇게 쓱 나온 거 같잖아. 그렇지. 지금. 저거 안 보여요? 아니 형 어디까지 안 보이는 거야? 내가 보니까 우리 셋이 같이 가잖아. 형 때문에 안 무서워. 뭐 말하자마자 내가 어디 저게 뭐야 그래서 막 설명해 주다가 무서움이 줄어들어. 자, 그런데요, 이곳에서 목격된 것은 소녀 귀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아닌 형체의 검은 귀신이 있었다고요. 아니 한여름에 하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쫓아왔어요. 많은 강심장들도 이 원형학교에서 말로 형용 못할 압도감과 살기를 느끼거나 심지어 정신착란 증세를 겪는 등 소름 돋는 경험을 겪은 뒤 이곳만은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뭐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심령술사도 포기한 곳 굳이 가야 될 이유를 저는 못 찾겠는데 정말 한낮에라도 진짜 가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저 실물로 봤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있지 않은 곳에서 저렇게 사람 얼굴이 보이네. 많은 사람들 밤잠 설치게 한 소름 돋는 폐교의 귀신들. 지금도 문을 닫은 학교 어디에선가 죽은 자들의 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5위를 공개합니다. 무너진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1973년 개장한 이후 당시 일본 후쿠시마현 최고의 놀이공원이었던 타카코누마 그린랜드. 그런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사랑받았던 하프 그린랜드가 1999년 갑자기 폐장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뭐 하플이었는데 왜 폐장한 거야?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은 폐장한 뒤에도 또 다른 의미의 핫스팟으로 등극했는데요.
바로 이곳에 요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최악의 심령 스팟으로 유명세를 당합니다. 왜 그런 소문이 퍼졌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상의 그린랜드 담력 테스트를 떠나보시겠습니다. 갑시다. 싫어요. 자, 먼저 놀이공원 입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에 따르면 놀이공원 직원의 혼이 분명해. 자, 입구에서 한 남자 귀신을 수차례 목격. 그리고 다음은 놀이공원의 꽃이죠.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에선 어두운 밤만 되면 소름 끼치는 여자의 비명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귀신이 혼자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소문에 따르면 과거 이 그린랜드 롤러코스터에서 한 여자 손님이 추락해서 사망. 아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손님의 혼이 롤러코스터를 맴돌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자, 다음 장소는 이름만 들어도 으스스한 귀신의 집입니다. 자, 이곳은 폐장하기 전부터 직원들 사이에서 실제 귀신들이 섞여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요. 그거 알아? 유령의 집 자리가 예전엔 전망대였대. 근데 거기서 커플이 자살했다지 않아? 전망대가 귀신의 집으로 바뀐 이후 죽은 커플 귀신과 다른 귀신들이 귀신의 집에 섞여 있다고 전해졌고요. 그 밖에도 유독 놀이공원에 있는 한 동상만 보면 사람들이 정신 착란을 일으키자 동상이 철거됐다는 이야기. 또 운영진이 이곳에서 자살했다는 이야기. 그린랜드를 둘러싼 온갖 소문이 무성하자 실은 그린랜드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해장한 거다. 소문에 소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명소였는데 폐장했다니까 귀신 그렇지. 나와서 폐장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법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는 말 그대로 소문일 뿐 사실 그린랜드는 경영난 때문에 폐장한 거고 그렇죠. 2006년도부터 철거를 시작해 지금은 흔적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 한때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던 곳에서 소름 끼치는 비명이 가득한 곳이 된 놀이공원. 폐허가 된 환상의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언젠가부터 실제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한때 나 담력 좀 세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성지로 각광받기 시작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경상북도에 위치한 한 폐공장입니다. 오, 새로운 곳이네요. 자, 그런데 이 폐공장에는요. 으스스한 외경만큼이나 소름 돋는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과거 이곳은 섬유공장으로 운영됐는데 원인 모를 화재 사고로 공장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졌고요. 이후에 들어서는 구두 공장에서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신변을 비관한 사장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선 공장이 안경 공장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역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결국 공장이 폐업됐다고 합니다. 진짜 뭐 마가 낀 건가? 자, 그런데 말입니다. 폐공장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 돌자 이게 다 그 코발트 광산 때문일 거야. 맞아. 억울한 영혼들이 나타난 거지. 코발트 광산하고 공장은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뭐 광산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어허. 이 코발트 광산은 무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코발트를 채굴했던 곳인데요. 그런데 이 광산은 괴담보다 더 끔찍하고 참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1941년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징용돼 그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곳으로요. 4년 뒤인 1945년 폐광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1949년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이 극심하던 이 시기에 당시 좌익 인사들의 교화 목적으로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됐는데요.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국가가 나서 국민보도연맹 회원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기 시작. 바로 이때 방치돼 있던 코발트 폐광산이 학살지로 이용됐던 것입니다. 저 요걸들. 가슴 아픈 한국 현대사입니다. 네. 자,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식량을 준다는 말에 혹해 다수의 민간인들이 단체에 가입, 안타깝게 희생당했다는 것이죠. 억울한 죽음도 너무 많았네요. 아니 그 무서운 소문이 돈 게 혹시 그 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코발트 광산 학살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난 2000년대에 들어서야 유해 발굴이 진행됐고요.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산 속에 수천 구의 유골이 남아있는 상태로요. 아휴.
하루빨리 희생자들의 유골 발굴 작업이 진행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3위를 공개합니다.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교도소.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옛 동부 주립 교도소. 1829년부터 1971년까지 미국의 악명 높은 범죄자들이 수감됐던 곳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1971년 교도소는 폐쇄됐지만 과거 이곳에 수감됐던 죄수들은 여전히 교도소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 여기서 또 억울한 죽임을 당했나요? 그냥 사람들 수감시켜놓고 그냥 보내버렸나? 고문했을 수도 있고. 이곳은 유령 출몰 지역으로 유명한 곳으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1990년대 한 자물쇠공이 셀블록 4지점에서 복원 작업을 하던 중 절대 열어서는 안 될 문을 열어버렸다는데요. 당시 벽에 괴기한 얼굴이 나타나는데 그 이후부터 교도소에 유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무섭다. 그리고 셀블록 12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셀블록 4에서 수상한 남자를 봤다고요? 야, 아유. 스웨덴 교도소 자체가 이 말 자체가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스함이 느껴지는데 여기 뭐 유령까지 있다고 한다니까 아우, 근처에도 가기 싫네요. 진짜. 그렇다면 이 교도소에는 왜 유령들이 떠도느냐? 이 교도소에 수감됐던 수많은 죄수들은 사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대부분 교도소 안에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에이? 그럼 왜 사형수만 있었던 데는 아닐 거고 왜 거기서 다, 돌아오지 못하는 곳이야? 왜 그래? 사실은 출소일을 기다리던 많은 죄수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인데요. 어머머머. 그 이유, 출소할 수 있는데 출소할 수 있는데 그 이유, 사실 이 동부 주립 교도소는 재소자 교화란 명목하에 교도관들의 가혹 행위가 이뤄졌습니다. 일단 죄수들은 수감 기간 내내 독방에서 지내며 서로 대화 금지, 만약 이를 어길 시 한겨울의 찬물 세례를 견디거나 며칠 동안 땅속 구멍에 파묻혀 있어야 했고요. 심지어 의자에 묶어놓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혀가 찢어지는 끔찍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일이야. 아무리 죄수라고 해도 그거는 또 벌에 대해서 입각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 저 정도면 고문한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옥보다 더 지옥 같았던 교도소 생활에 죄수들은 광기에 사로잡혔고 결국 자살을 선택했던 겁니다. 아, 얼마나 오래 했을까? 무섭다. 과거 재소자의 유령이 나타나는 곳, 옛 동부 주립 교도소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가지 못하는 곳으로 여전히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자, 돌아올 수 없는 금지구역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일본 교토 중북부에 위치한 사쿄구. 이 지역 택시 회사에서는 택시 기사들에게 철저히 당부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밤늦게 절대 이곳에 가면 안 됩니다. 택시 기사들한테 막 금지된 구역 뭐 이런 게 있나? 아, 언니 정류소 이런 데 가면 안 되나 보다. 이 지역 택시 기사들의 금지 구역의 정체. 이곳에 가면 귀신을 승객으로 태우게 된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미도로 연못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되게 음산해 보이네. 음산하네. 이 미도로 연못에서 이런 소문이 퍼진 이유.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과거 어느 밤 미도로 연못을 지나던 한 택시가 입에서 피를 토하는 한 여성 승객을 태우게 됐는데요. 병원으로 좀 가주세요. 다급한 마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향한 택시기사. 그런데 말입니다. 손님 도착했습니다. 손님! 분명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헐. 그런데 말이죠. 이후 택시기사가 듣게 된 끔찍한 이야기. 과거 미도로 연못은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매장시킨 곳이죠. 심지어 살아있는 결핵 환자들까지 연못에 매장시켰다는 전설이었습니다. 너무 끔찍하다. 뒷좌석 승객으로 피 흘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핵이네, 그럼. 그러니까 이게 연관이 되거든. 원혼이 되어서 막 다시 택시 타고 벗어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 저 연못을 떠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아, 맞네. 그런데 말입니다. 택시기사들이 겪었다는 미스터리한 일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미도로 연못으로 가달라던 한 승객 역시 한순간에 증발해버렸는데 또?
그가 앉아있던 뒷좌석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고 하고 어머머머. 또 승객을 태우고 미도로 연못으로 간 택시 기사들에게 불운한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며 특히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금지 구역으로 불리게 된 거라고 합니다. 제대로 금지구역이네. 일본 택시 기사들의 금지 구역 미도로 연못. 연못 속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꺼려하는 출입 금지 구역을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요. 네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한때 연간 2만 5천여 명이 찾았던 유명한 레저 스팟입니다. 바로 미국 유타주 유타 호수 인근에 위치한 너티퍼티 동굴인데요.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비좁고 험난한 곳인데 이곳은 한때 동굴 탐험 마니아들의 성지였습니다. 아우, 저 어떻게 하냐. 아우. 근데 뭐 저렇게 좁고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러면 거의 뭐 붙어서 쫙 이동할 텐데 그럼 뭐 위험하진 않겠네요. 하지만 이 유명 관광지가 지금은 완전 폐수.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금지 구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9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존 에드워드 존스라는 남성은 고향을 방문했다가 지인들과 함께 너티퍼티 동굴을 찾았는데요. 차례차례 비좁은 동굴을 기어서 이동하던 그때 살려주세요! 그는 동굴 탐사 중 길을 잘못 들어 동굴의 아주 좁은 틈새에 몸이 거꾸로 끼는 사고가 발생. 어떻게 해? 못 나오잖아. 저게 지금 자기 혼자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뒤에서 누가 발을 잡아 빼줘야 되는 거죠 지금? 저런 상황에서 발버둥 치면 더 껴요. 자, 존스는 발만 구멍 밖으로 남겨둔 상태로 좁은 틈에 갇혀 옴짝달싹 못했는데요. 아. 당시 존스의 동생이 그의 다리를 잡아당겨 구출하려 했지만 키 180cm에 몸무게 90kg의 건장한 체격이었던 존스를 빼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와, 저 어떡하냐? 물구나무 선체로 끼워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숨이 안 쉬어질 거 아니에요. 숨도 숨이지만 저 안에서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아, 그럼. 자, 결국 구조대원 130여 명이 출동. 존스 구출 대작전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동굴이 굉장히 비좁아 중장비 동원 불가, 또 붕괴 위험성 때문에 폭발물 역시 사용 불가. 큰일 나지. 구조 여건은 최악이었습니다. 아, 무섭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사건 발생 24시간 뒤 구조대원들은 고민 끝에 도르래를 설치해서 다리를 끌어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벽에 고정시켰던 도르래가 빠지며 아유. 오히려 존스는 더욱더 깊은 곳으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아, 어머머, 어떡하니. 자, 그렇게 구조대원들이 고군분투하는 사이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어떻게 해. 결국 사고 발생 약 27시간 만에 존스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우, 야, 이 구조하다가 저렇게 됐으니까 더 안타깝다. 돌아가신 이후라도 시신이라도 수습을 해서 유족들에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구멍에서 이 존스의 시신을 꺼내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존스의 시신을 수습하다가 자칫 구조대원들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결국 존스의 시신을 회수하지 않고 너티퍼티 동굴 자체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유족과 합의가 됐고요. 어머. 결국 너티퍼티 동굴은 존스의 시신을 그대로 둔 채 2009년 12월 2일 콘크리트로 영구 밀봉됐습니다. 아, 웬일이야. 그냥 동굴 자체가 무덤이 됐구나. 근데 저건 너무 비극적이다.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제 영구 밀봉을 했다고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이지만 유가족의 마음은 상상이 안 돼. 아,